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기업, 바로 밀리의 서재입니다. 와, 2025년 2분기에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네, 그렇죠. 매출이 207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47억 원. 어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28%나 늘어난 수치예요. 이게 벌써 13분기 연속 성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13분기 연속 성장. 그 숫자만 보면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성장세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죠. 네,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비용 효율화랑 그 규모의 경제 효과, 이런 게 맞물리면서 수익성까지 크게 좋아진 결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이 눈에 띄게 급증한 배경,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 뭔가 있군요. 핵심은 원가율 하락인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보통 한 30% 후반대 이 정도로 유지하던 원가율이 이번 2분기에는 25.4%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25.4%요? 와, 진짜 낮은 수준이네요. 이유가 뭔가요? 그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요, 두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요. 네네. 첫째는 그 상반기에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있어서 신간 출판 자체가 좀 줄어든 영향이 있었고, 아, 신간이 덜 나왔다? 네, 둘째는 상대적으로 컨텐츠 이용량이 적은 소위 라이트 유저 비중이 늘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아하, 가볍게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다시 말해 핵심 컨텐츠 비용은 덜 들었는데 가입자 기반은 넓어졌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이익 구조 개선이냐? 여기에는 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왜죠? 이게 외부 요인이나 어쩌면 컨텐츠 소비가 줄어드는 약간 부정적인 요인에 기인한 그런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낮은 원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밀리의 서재 측에서도 지금처럼 이례적으로 낮은 원가율이 계속되기는 어렵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말씀하신 라이트 유저층의 확대는 이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객접에 이제 넓어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당장의 이용률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잠재 고객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요. 네, 잠재 고객 풀이 커진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매출 구조를 채널별로 좀 뜯어보면 마냥 낙관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래요? 주력인 구독 사업 자체는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그 안을 자세히 보면 좀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려요. 명함이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통신사 제휴를 통한 기업 간 거래, 즉 B2B2C 매출인데요. 아, B2B2C. 이쪽 매출이 작년 2분기 대비 무려 57%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죠. 57%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 통신사 번들 상품 같은 게 효과를 본 모양이군요. 네, 그 KT 번들링 상품이나 SKT, LGO 플러스 멤버십 할인 같은 제휴 서비스가 크게 기여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밀리의 서재가 직접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유치하는 개인 고객, 즉 B2C 매출은 오히려 지난 1분기랑 비교했을 때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아, 진짜요? 핵심 고객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충성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인 고객 기반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직접 유치하는 B2C 고객의 마진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부분 저도 데이터를 보고 좀 의아했어요. B2C가 줄었다니? 네. 하지만 그 B2C 매출 감소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배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죠? 우선 지난 2월에 밀리의 서재가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른바 다크 패턴 규제, 이걸 선제적으로 도입했어요. 아, 다크 패턴. 네. 이게 뭐냐면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막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해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눈속임 설계 같은 걸 막는 규제인데, 이걸 적용하면서 유료 전환 방식이 이전보다 조금 더 명확하고 까다로워진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신규 유료 전환율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다크 패턴 규제 도입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겠죠. 근데 그 영향으로 B2C 매출이 줄었다면 그만큼 기존 방식에 의존한 성장이 있었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를 얻는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5월부터는 앱내에서 제공하던 첫 달 무료 프로모션, 이걸 아예 없앴습니다. 아, 그것도 없앴군요. 네, 이건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나 누적된 유료 가입자 규모,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굳이 무료 미끼 상품 없이도 충분히 유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글쎄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가입자 유입 속도가 좀 조절될 수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핵심인 B2C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첫 달 무료 같은 강력한 유인책이 살아쓴다면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제가 더 우려하는 현상은 따로 있습니다. 또 있어요? 기존에 B2C로 직접 가입해서 이용하던 개인 고객들이 더 저렴하거나 편리한 통신사 제휴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B2C에서 B2B2C로 넘어간다. 네, 예를 들어 KT 고객은 통신 요금과 결합된 번들링 상품으로, SKT나 LG U+ 고객은 멤버십 할인 혜택을 받아서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는 식으로요. 이게 심화되면 결국 B2C 고객을 B2B2C 채널로 옮겨가게 만드는 어찌 보면 제살 깎아먹기식의 내부 경쟁이 돌 수도 있다는 거죠. 채널 간 잠식 효과,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겠네요. 카니발라이제이션. 네. 하지만 지난 5월에 진행했던 그 가격 인상 예고 프로모션 있잖아요. 그게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막고 오히려 구독을 유지하게 하는데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어요. 아, 미리 구독하게 만드는. 네, 곧 가격이 오르니 미리 구독하라, 이런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게 B2C 매출 감소 요인을 어느 정도 좀 상쇄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제휴 확대는 당장의 B2C 매출 감소라는 측면보다는 아직 밀리의 서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더 넓은 잠재 고객층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서비스를 이용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전체 시장 파이를 키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재무 상태를 보면 차입금이 전혀 없는 아주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건 그렇죠. 이익이 계속 늘면서 현금성 자산도 1분기 말 444억 원에서 2분기 말에는 51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건 회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기적인 매출 채널 변화보다는 이런 펀더멘털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재무 건전성은 분명 칭찬할 만합니다. 무차입 경영에 현금도 쌓이고 있으니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 어떤 성장 스토리를 보여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밀리의 서재가 던진 승부수가 바로 네, 맞아요. 바로 지난 6월 30일에 공식 출시한 웹소설 웹툰 서비스 밀리스토리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시도는 신선하죠. 기존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에 더해서 이제 웹소설과 웹툰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특히 주목할 점은 가격 정책인데요. 대부분의 웹소설 웹툰 플랫폼들이 편당 결제하는 종량제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달리 밀리스토리는 추가 비용 없이 월 구독료만 내면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구독형 정액제 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구독형 정액제. 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책도 좋아하고 웹툰, 웹소설도 즐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밀리의 서재 앱 하나만 구독하면 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시도는 신선합니다. 구독 모델 하나로 다양한 콘텐츠를 묶어 제공한다는 발상 자체는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웹소설과 웹툰 시장은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두 거대 공룡이 막강한 자본력과 플랫폼 파워, 그리고 수많은 인기 IP를 앞세워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양대산맥이죠. 이런 절대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후발주자인 밀리의 서재가, 그것도 이용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구독제 모델을 들고 나와서 과연 의미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아, 회의적이시군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컨텐츠 확보예요. 이용자들은 결국 재미있는 작품을 따라 움직입니다. 밀리가 달빛 조각사 같은 유명 작품의 판권을 일부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보유한 그 방대한 인기 작품 라이브러리나 독점 신작 공세에 맞서려면 정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네, 콘텐츠 싸움이죠.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텐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시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예요. 과연 밀리가 이 쩐의 전쟁에서 버틸 체력이 있을까요? 물론 웹소설 웹툰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점은 분명해요. 하지만 밀리의 서재 측에서는 단순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미 내부적으로 웹 콘텐츠 공급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자신들의 구독형 서비스의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작가나 CP, 그러니까 콘텐츠 제공사들의 수요도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요가 있다. 네. 특히 웹소설이나 웹툰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작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소위 N차 정주행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아, 정주행? 그렇죠. 이런 이용 행태라면 편당 결제보다는 차라리 월 구독료를 내고 무제한으로 보는 구독제가 이용자에게도 더 합리적일 수 있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용 패턴 분석에 기반한 판단이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통할지는 또 다른 문제죠. 종량제에 익숙한 이용자들을 구독제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가 큰 허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도 꽤 흥미롭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무작정 오리지널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죠. 투트랙이요. 일단은 이미 흥행이 검증된 인기 완결작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라이브러리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볼만한 게 많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일단 구색은 갖춰야 하니까. 그렇죠.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찾는 헤비 유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월 한두 편 정도의 독점 오리지널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오리지널도 같이? 네. 이건 마치 넷플릭스가 초기에 기존 영화나 드라마 라이센스 콘텐츠로 기반을 다진 뒤에 점차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자체 오리지널 시리즈의 비중을 늘려가며 성공한 모델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넷플릭스 모델. 예를 들어 밀리는 이미 누적 조회수 13억 뷰에 달하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웹소설 IP 독점 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국노 같은 작품은 아예 오리지널 웹소설로 제작해서 선보였어요. 네. 앞으로 직접 투자해서 제작하는 웹툰의 경우에는 IP, 지식재산권까지 밀리의 서재가 직접 확보해서 2차 사업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넷플릭스 모델을 벤치마킹한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넷플릭스는 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선구자였고 밀리는 이미 레드오션인 웹툰 웹소설 시장의 후발주자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점이 다르죠. 초기 성과 지표를 보면 7월 1일 활성 이용자 수, DAU라고 하죠. 이게 서비스 출시 직전인 6월 말 대비 약 5% 증가했고 내부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전체 구독자 트래픽이 10% 이상 늘었다고는 합니다. 오, 늘긴 늘었네요. 웹소설 컨텐츠 수도 6월 말 2만 편 수준에서 7월 말에는 3만 3천 편으로 67%나 증가했고요. 이런 숫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순수하게 밀리스토리 출시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마케팅 활동이나 계절적 요인 혹은 기존 도서 이용자의 활동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지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반짝 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초기 지표만으로 성공을 예단하기는 이르죠. 아직은. 그렇죠. 특히 진짜 경쟁은 웹소설 시장보다 규모가 한 2, 3배는 더 큰 웹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오는 9월 이후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 9월 웹툰? 네, 그때부터는 컨텐츠 확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고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 부담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밀리의 서재의 진짜 경쟁력이 드러나는 건 아마 그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가서도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맞아요. 9월 웹툰 서비스 정식 오픈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신호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호들이죠? 예를 들어 실제 밀리의 서재 구독자 중에서 밀리 스토리의 웹소설이나 웹툰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의 비율이 서비스 출시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2배요? 네. 그리고 이런 스토리 콘텐츠 이용자들의 서비스 체류 시간이나 콘텐츠 열람 횟수 같은 이용 패턴을 분석해보니 기존의 일반 도서만 읽던 이용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확인했대요. 아, 이용 패턴이 다르다. 이걸 바탕으로
밀리의 서재는 밀리스토리가 단순히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도서 구독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이탈을 막는 효과, 락인 효과라고 하죠. 이것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더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셈이니까요. 락인 효과. 연내에 웹소설 10만 편, 웹툰 2,000편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콘텐츠 로드맵까지 세워둔 상태고요. 목표 달성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목표는 야심차네요. 10만 편, 2,000편이면 상당한 물량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밀리의 서재는 앞으로 이 밀리 스토리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기존의 핵심 사업인 일반 도서 구독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확장해 나가겠다는 약간 균형 잡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위에서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 투자금이 단순히 콘텐츠 확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콘텐츠 원가, 서버 증설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 플랫폼 수수료, 그리고 개발 및 운영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200억 원이면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게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손익관리 목표도 함께 제시했어요. 앞으로 매출 대비 원가율은 한 30에서 40% 수준으로, 인건비 및 플랫폼 수수료는 합쳐서 15% 수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은 5에서 10%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5% 전후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15% 전후? 네. 신사업 초기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익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난 6월에 단행한 구독료 인상, 월 9,900원에서 11,900원으로 올렸잖아요. 이것도 이런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목표 자체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5% 전후의 영업이익률이면 상당 준수한 수준이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실행입니다. 실행이 관건이죠. 신사업인 밀리스토리 관련 원가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할 텐데요. 구독료 인상으로 어느 정도 충격 흡수 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변수가 많으니까.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웹툰 시장의 경쟁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들을 따라잡거나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들거나 인기 작가나 작품을 확보하기 위한 컨텐츠 수급 비용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로 했던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유지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경쟁 심화로 인한 비용 증가는 확실히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겠네요. 정말 돈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네. 과연 일반 도서를 주로 읽는 이용자와 웹소설, 웹툰을 주로 소비하는 이용자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만족스럽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용자 그룹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두 그룹은 선호하는 컨텐츠 장르도 다르고 소비 패턴이나 플랫폼 이용 행태도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서비스 경험을 원할 수도 있고요. 밀리의 서재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두 영역의 컨텐츠를 하나의 구독 모델 안에서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나아가 서로 시너지 효과까지 창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밀리의 서재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통합하려다가는 양쪽 이용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저희는 밀리의 서재가 기록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웹소설, 웹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3분기 연속 성장이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B2C, 개인 고객 기반의 약화 가능성, 그리고 이제 막 발을 들인 신사업 영역에서의 막대한 투자 비용 부담과 네이버, 카카오와의 정면 승부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네, 과제도 많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독서 애호가인 구독자들과 새롭게 유입될 웹 컨텐츠 중심 이용자들, 이 두 핵심 고객 그룹의 서로 다른 니즈와 이용 패턴을 어떻게
어떻게 하나의 통합구동 모델 안에서 조화롭게 만족시키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밀리의 서재의 장기적인 성공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밀리의 서재라는 기업과 이들이 펼쳐나갈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밀리의 서재가 시도하는 이 책과 웹툰, 웹소설의 통합구동 모델이 과연 기존 독서 애호가와 새로운 웹 콘텐츠 소비자 모두를 사로잡는 독보적인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플랫폼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쪽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어중간한 위치에 머무르게 될 위험이 더 클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